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인 1.16%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페드 연준이 조기 진압에 나서면서 다시 안정세를 찾기는 했지만 증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오늘 특히나 미국 증시의 하이라이트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국채 금리 좀 상승세에 주목해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오늘 국채 금리 상승하는 모습이 미국의 월가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표 금리 10년물 금리가 1.14%인데요. 이게 장중한 때 1.163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1.163 내지는 1.162 정도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미국의 그 증시에 코로나 영향이 우리도 2월 14일부터 영향을 미쳤습니다는 미국도 2월 13일부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위험할 때는 안정자산의 금리 가지고 안정자산의 움직임 가지고 평가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코로나 사태 직전에까지 이렇게 오름에 따라서 사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월가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투자와 방역은 다른 문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래도 월가에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고 방역과 관련돼서는 정부의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세를 막고 종식시킬 것을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 근거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나 게시판에 코로나 사태가 왜 끝나느냐 하는 이쪽에 게시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는 국민보건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가 이거 지속되는 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더 노력하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정자산에 해당되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이렇게 회복됨에 따라서 월가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그러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지금 그 독일이라든가 이런 그 영국의 이렇게 국채 금리는 오늘 그 일중 그래프를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 캐스터께서 영란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 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런 거 관련 없이 미국의 그 영국의 그 국채 금리는 빠르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하나의 큰 줄기를 이렇게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왔습니다는 중국의 그 모든 시장 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그 인민은행의 이렇게 정책 의향 지수인 시보 2개월물 14일물 2주물 시보 금리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돼서 국내 증시 어제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국채 금리도 작년 8월 4일에 0.5%인데요. 지금 1% 정도로 이렇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그 이렇게 국내에서 여러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1% 정도에서 작년 8월 4일 대비해서 2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페드의 그 각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돈이 많은 상태에서는 금리라는 변수는 자금 흐름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 금이라든가 달러 시장에서 커다란 움직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의 모습이기 때문에 비단 그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시장 금리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궁금한 건 페드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 금리가 오르는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파월 수습격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않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월 수습격기 현상을 이해하려면 2014년에 자산 거품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그린스폰이 그 금리를 좀 올렸습니다는 중국의 이렇게 국채를 그 사들임에 따라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를 떨어지는 시장 금리는 떨어졌다 해서 이것을
그린스펀 수수께끼라 하는데요. 반대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제롬 파월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 기준금리를 2023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면 기준금리가 유지하려면 사실 보이는 이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고 시장금리는 보이는 금리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에는 사실 중앙은행의 그 기준금리가 아니라 대출금리에 해당되는 3개월 CD금리 이런 게 이제 체감하는 금리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각정에서 보면은 지금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동결 조치를 이렇게 지금 하는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올해 그 첫 연준 중앙은행 회의들이 다 끝났죠. 근데 대부분 다 금리를 현 수준으로 그대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영단은행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로 올해 그 완전히 떠남에 따라서 경제에 충격을 미칠 것을 대고 코로나 문제가 의외로 그 심각함에 따라서 경기의 둔화를 우려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독일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드라기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금융 완화 기조의 사람들을 경제 최고 책임자를 이렇게 부각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게의 그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올라가서 이게 바로 파월 수수께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만큼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국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각도에서 한번 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느냐?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채 가격 떨어지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국채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측면입니다. 각국들이 지금 미국도 오늘 경기 부양책 책임자인 이렇게 제닛 옐런이 사실 빅 액트 전략을 취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게 발행 시장에서 적자 국채 발행이 되든 그리고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주가 상승세가 많이 이렇게 됨에 따라서 자본 이동적인 유통시장에서도 증시의 그 자금을 하기 위해서 유통의 물량을 이렇게 내놓게 되기 때문에 채권 공급 물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의 관계에 있는 시장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오는 물가 관련된 기대 심리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죠. 제가 좋게라는 표현을 씁니다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앞두고 체감 물가에 해당되는 배추값 뭐 이런 거 다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발 이렇게 농산물의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재 가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럼에 따라서 사실은 그 중앙은행이 평균 물가제라든가 이런 게서 물가를 올리더라도 그래도 뭐 일시적으로 용인하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각종 데가 접하는 물가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대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명목금리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특수하게 앨런 그 재무장관이 사실 그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집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함께 작용해서 파월이라든가 이런 입장, 중앙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파월 스쿼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아마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달러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강세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작년 코로나 사태에는 기축통화뿐이 갈 것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달러 투자하지 마십사. 다른 거 투자하십사. 주식 투자하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3월 23일 날 장중한 때 1285원 가는 것이 올해 1월 4일 날 10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사실 20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기업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올해의 증권사를 비롯해서 두 자릿대 들어간다.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환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52주 말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수치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1월 20일 날 출범했죠. 네. 대부분 다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 출범 때 90 레벨 정도에서 지금
91.5 정도 이렇게 됐죠. 오늘 91.5 정도 예.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원달러율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1,100원대에서 지금은 1,118원 정도로 어제 끝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일반적으로 바이든 정부 때는 달러 약세에서 일부 그 국내 증권사들이 작년에 예측이 좀 이렇게 안 되는 상태에서 사실상 올해 두 자리대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항상 달러 가치는 마스와 이렇게 머큐리. 그다음에 머큐리 요인에 의해서한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사실 이 머큐리 요인에서는 펀더멘탈 측면의 미국 경제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금리거든요. 그리고 마스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정책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의 민주당 정부는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를 지향한다. 마스 요인이지만 그래서 두 자리대 진입한다. 월달하느니 그러나 역시 그 금융 변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에 마스보다는 머큐리, 펀더멘탈 요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좋아진다. 오늘도 이제 페드 내부에서는 미국의 그 성장률이 5%까지 진입한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머큐리 요인인 금리가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금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금이 많을 때는 자금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들어가는 국가들은 사실 그 자국 통화 강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오는 국가는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빙 피셔의 그 통화치를 가르면 자금 이동서를 이렇게 보면 여기 한번 보면 자 미국 국채가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쪽으로 자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 수요가 증가하겠죠. 네. 증가하겠죠. 그럼 달러 강세되는 거죠. 그래서 이 측면이 작년과는 좀 다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캐스터분들께서도 모건 스탠리가 사실은 그 한국과 같은 이런 신흥국들의 주가가 정점 맞은 게 아니냐 하는 쪽의 시각도로 바로 이런 각도에서 내야된다. 자,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8월까지 이렇게 미국의 증시가 좋았죠. 근데 이제 그때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식의 수익률을 보면 미국의 기술주들은 좀 차익점 실현하고 한국을 이렇게 많이 추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이 가장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가장 많이 올라오니까 앞으로 한국 증시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베이스 백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제 우리 주가도 한 3천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 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가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0포인트대 올라갔다 많이 올라간 거겠죠. 근데 사실은 3천에 30포인트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수익률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1000포인트에 30포인트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보더라도 3천에 30포인트는 상승폭이 동일하더라도 수익률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모건 스탠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런 자금의 흐름 관련해서 한국 쪽을 비롯해서 신흥국이 어느 정도는 정점에 온 것이 아니냐. 네.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미국의 주가가 상승 속에 우리 주가는 떨어졌네요.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자 신흥국에 들어갔던 자금이 빠지면서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달러 수요가 증대되면서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런 흐름을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원달러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올해는 백신하고 그다음에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를 이렇게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작년의 모습과 연장선 차원에서 원달러는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올해도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겠죠. 지금은 전부 이렇게 투자 환경들이 전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든지 경제정책도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다음에 시장 흐름도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이런 흐름에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또 달러 가치도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국제 금 가격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까? 작년에 8월 달에 금 추천했던 은행 PB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지 네.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8월 달에 국제 안전자산 가격들이 이제 많이 올랐었죠. 그 대표적으로 국제금입니다. 작년 제 기억으로는 여기 이제 2,066달러 정도 네. 이 정도 것이
정확히 파악하면 8월 7일 날 2,069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사실 코로나 사태고 안정자산이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그때 또 달러도 약세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반비례 관계가 있는 금값이 올라간다. 또 비트코인도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금값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전망치가 속속 상향되면서 작년 8월 때 금이 4,000달러, 5,000달러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의 PB들이 사실상 코로나 사태 뭐 이렇게 주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많이 얘기 나오시는 분들이 2023년까지는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쪽의 전망들도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 금 안정자산 같은 경우는 자,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 오케이? 그러면 은행 PB들은 금을 추천하게 됐던 거죠. 근데 방송을 통해서는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우리가 보면 금은 실물 자산은 그렇게 사실 가격 상승세가 빠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똑같이 올라가 기간 중에 빨리 올라가는 걸 한국경제TV에서 추천하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올라가겠죠. 돈이 많이 풀리면. 근데 투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상대 비교를 해야죠. 그러면 빨리 탄력 있게 올라가는 것이 주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에 금을 이렇게 그때의 그 실물 투자는 유럽식 골드뱅킹, 그다음에 금과 관련된 이렇게 DLS 상품 같은 금융상품, 미국식 골드뱅킹 해서 사실 그 실물 자산보다는 부가치세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을 투자하신다면 오히려 사실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미국식 골드뱅킹이 이렇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금 가지고는 돈을 버는 때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이렇게 국채금리 그 상승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금값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오늘 마지노선이야 하는 1,800달러까지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792, 1,795 이게 장마감이죠. 이렇게 해서 1,795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사실 금을 투자했던 사람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루비니 교수의 그 1월 15일 날 이렇게 사실 그 루비니 비트코인 폭락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서 결국은 루비니 교수가 1월 15일 날 폭락한다 하는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쪽의 시각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가격 상승세가 이렇게 오늘도 이제 많이 올라갔죠. 벌써 37,000달러까지 올랐댔어요. 이게 한때는 3만 달러 밑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었습니다는 지금 벌써 37,000달러까지 갔지 않습니까?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머스크의 후광 효과가 가장 컸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상황에 이렇게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아이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이콘에 대한 후광 효과 때문에 본인 자신도 전 앵커가 한번 말씀드렸네요. 본인 자신이 시장에 초점이 되고 말 한마디 트윗 하나가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당분간은 사실 트윗을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이죠. 네. 굉장히 기업가로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맨 처음에 초기 단계 시각이 있지만 굉장히 기업가로서 보면 사회적 책임성을 굉장히 갖고 있다. 그게 사실 요즘 얘기하는 ESG에서 소셜 밸류에 해당되는 부분에 굉장히 책임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머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더 이렇게 높게 하는 것 같습니다. 높게 하는 게 결국 테슬라의 주가로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대대적인 완화 정책을 추구해왔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인가 이 부분이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 대목이 이제 금리죠. 네. 지금 이제 월가에서 새롭게 나온 것은 제닛 옐런은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네. 국채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파월 수꺾게 나니까 이거 어떻게 오겠느냐.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옐런이 이렇게 빅 액트 전략으로 하면 국채금리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와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기준금리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어떠냐. 금융시장의 비율성을 초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 나라에 있어 보면 인트로시 시스템입니다. 기준금리의 타겟으로 탁 치면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 경제 주체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우리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3개월 CD금리거든요. 그게 탁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 통화정책에서 보면 자 이런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가
바로 시장 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차가 있거든요. 이게 통화정책의 네. 시차거든요. 통화정책 시차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점검하기 위해서 자 기준금리 올라가면 중간에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판단하면 늦니까 중간에서 중간 표적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중간 표적 변수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마지막은 최종 목표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통화정책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자 기준금리가 이렇게 제로 내지는 현 수준하는데도 시장의 금리가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자 이럴 때는 수수께끼 같은 이런 현상이에요. 수수께끼 이 자체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조짐 아니겠습니까? 수수께끼 같은 이런 것들이라든가 카오스라든가 이런 표현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거 정상적이 않은 상태죠. 그럼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냐 보니까 자 금리와 관련해 통화정책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 이거 어떻게 올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뭐냐. 중앙은행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려야 되지만 바이든의 경기 효과를 하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쪽이 또 다른 나중에 위기 요인으로 장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는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 대비해서 사실상 그 스프레드를 정확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경제학회인가요? 경제학회에서 최근에 열렸었는데요. 서울여대학교의 이종욱 교수 아주 이 금융에 대해서 중앙은행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이론가입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의 제 이름은 좀 교수님 이름은 좀 젊은 교수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는 최근에 평균 물가제 물가 수준 목표제 관련된 이런 쪽에 통화정책 관련해서 그렇게 논문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네. 아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했지만 지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상태에서 물가 수준 목표제, 이건 물가 수준 목표제는 물가가 2%만 딱 해서 고위로 올라가면 긴축하고 밑으로 흔다. 이런 문제야.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건 자체가 말랑말랑서 할 때는 페드 것처럼 2% 물가 수준 목표제가 아니라 평균 물가제. 지금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건 용인하자.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런 거 관련돼서 올해 한국 경제학자들이 그런 거 관련돼서 굉장히 그 활발하게 토론했거든요. 바로 이런 수수께끼 현상 같은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누누이 말씀드리는 중앙 입장에선 지금 상태에선 코로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다. 코로나 스태그플레이션은 과거 1980년대 제2차 오일 쇼기에서는 경기가 침체나 스태그네이션. 지금 이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많이 고용자 중앙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에 대비해서 경기입니다. 성장률 올라가겠죠. 작년에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까지 경기가 그렇게 만족할 만큼 살아나지 못한다. 근데 지금은 뭐냐? 자산 거품이라든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자산 거품이 굉장히 심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국채 금리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살리자니 금융 완화는 해야 되고 지금 중앙은행 입장이죠. 그러나 자산 거품 잡아야 되고 물가 잡아야 되고 기대 심리, 국채 금리 잡아야 되니까 이거 긴축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금융 완화 정책을 하면 유동성 장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자산 거품 생각하고 물가 생각하고 국채 금리하면 유동성 장세 종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종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국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수수께끼라든가 카오스라든가 이런 종의 조짐이 나와서 시장이 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시장이 확 바뀌니까 그 과도기 상태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 달러 가치라든가 아니면 그 금리라든가 금가격이라든가 해서 재테크 입장에선 상당히 상당히 이게 하나의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자 빨리 좀 가겠느냐 그러면 빨리 가겠느냐 자산 부품 거품 생각하고 그러면 중앙 입장에서는 물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그럼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자 거기서 긴축적으로 가면 경기가 안 올라가고 고용 창출이 안 오는 상태에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 자산 부품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 하면 또 경기가 더 거꾸로지죠. 이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애매모호한 국면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나라 경제학자들도 이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창출에 좀 더 중점적으로 집중을 하는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질 때마다 선봉장의 페드를 따라가는 영향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럴 때 혼란스러울 때는 뭐냐면 항상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증시를 잘 이끌고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증권사를 이렇게 읽었던 중에 그분 훌륭한 분 중에 항상 뭐냐 이렇게 균형을 강조하고 기본을 이렇게 전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양대 정책이지 않습니까? 양대 정책. 양대 정책인데 양대 책무가 있죠. 하나는 물가 안정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고용 창출이라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어디에 기본이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지금은 금융 긴축은 자산 잡아야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고 국채 금리 잡는 땅에서는 긴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금융 완화시키기 실물 경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완화를 해야 된다면 지금은 페드라든가 각국의 중앙은행 입장이 정치적으로 보면 물가 안정은 굉장히 안정돼 있는 상태거든 물가 부분은. 네. 근데 지금은 이 파퓰리스트의 정치인들은 누구의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가에 맞추겠습니다는 대부분 다 국민의 민주주의의 중우 정책 한번 소신 갖지 않고 한번 정책을 뒤밀어봐. 근데 4월 달 양대 선거 앞두고 요게 득 뒤밀었는데 국민 표심에서 안 좋아 걷어들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국민 표심적인 측면에서는 고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고용은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통화정책의 불가역성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헷갈릴 때는 항상 기본 그리고 네. 어디에 우선순위냐. 그러면 지금 고용 창출이라는 모습이 정치적인 측면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사실상 이 문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굉장히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쉽게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어제 이렇게 안일한 우리 기재부 차관께서도 이 재정정책에서 불가역성을 공교롭게 우리가 통화정책 불가역성을 얘기했는데 재정정책의 불가역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정치와 경제가 연관돼 있을 때는 쉽게 정책 기조를 변경하기 어렵다. 국회의원분들 꼭 이 안차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굉장히 표심을 생각해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경제 이슈가 정치화되기 때문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기본을 중시한다. 균형을 중시한다. 이런 관점의 원칙을 지켜줘야 이렇게 헷갈릴 때는 헷갈릴 때는 경제 주체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표심에 도움돼 한번 뒤밀어봐. 안 돼. 표심이 안 돼. 걷어들여. 그러면 뭘 믿겠느냐 도대체 뭘 믿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이구 어제 죄송합니다. 사법수장께서 탄핵 관련해서 발언을 안 했다 해냈다 하는데 딱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 얘기 그러니까 기억이 난 이러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뭐가 기본입니까? 뭐가 사법부는 정직이지 않습니까? 수장이 정직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법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수장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의 통화정책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부분을 좀 짧게 했는데요. 그것이 그렇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기본대로 금융시장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통화정책, 페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2020년까지 고용 측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 수준까지 도달할까지 일단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장과 관련이 없이 이렇게 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유동성 장세 종료되지 않게 주가가 거꾸로 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은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 이건 이제 계속해서 뒤가 지적되어 오죠. 네. 그리고 증시도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 지 벌써 오래됐으니까 그럼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체로 페드가 통화정책 불가역성대로 지금의 완화 기조로 가면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고 그것도 특히 하이 커넥션 서세이 증강현실 시대에 서로 연결돼 있을 때는 세계의 선봉장권은 페드의 모습에 따라서 사실상 쫓아가지 않겠느냐. 다만 여기에 벗어난 국가가 있죠. 그게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인민회계든가 뭔가 이런 데는 제 갈 길이 간다. 그래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쉽게 변경하지 않는 한 지금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국채금리 상승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의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경제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작년보다는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혼돈 상태에서는 가장 기본이 증시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으나 증시의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고 마이크로 사이드의 기업들의 실적이다. 자, 지금 주가가 게임스톱발 공매도 전쟁 이후에 완화 기조하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4일 연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죠. 네. 이런 측면이 눈에 맞선다는 이 혼란이 진정되면서 펀더멘탈 측면이 부각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가 좀 개선되고 있고 마이크로 사이드에서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징조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국채금리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 유동성 장세가 종료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유동성에서 펀더멘탈을 스위치되는 게 바로 조지 소로스의 3차 랠리 국면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가장 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CBO에서도 네. 미국의 경기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미 증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들어간 상태고 그다음에 위기 상황일 때는 안정자산이 중요한데 자 국채금리도 사실 이전 산으로 들어가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전 서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 바이러스적인 측면에서는 지속되고 있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것보다 빨리 금융시장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면 대체로 미국 경제가 자 여기서 보면 작년 10월 달에는 3% 내외입니다. 근데 12월 달에는 3.5 올라가죠. 올해 1월 달에는 더 올라가죠. 네. 상향 조정한다. 추세가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문재인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번에 부동산 대책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많이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해외 시각에서 한번 보는 시각입니다. 예. 해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24번째 해오고 있으신 분이 김현미 이렇게 전 국토부 장관이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그 부동산 대책은 공급이냐 수요냐 할 때 수요 억제책이죠. 이건 뭐 다들 인정하시죠. 근데 이제 수요 억제적인 측면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가격, 특히 핵심적인 규제 지역에 총수 규제 지역에 억제 지역에 이렇게 가격 상승을 본 총책이 실패다. 여기 실패가 아니라 총책이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든지 수요 억제책은요. 나가는 출구를 항상 마련해야 되는 건데 출구도 막고 거기 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패닉스테인이거든요. 패닉스테인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닉스테인이 계속되면 결국은 인접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강남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북 지역인데도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저는 집값이 올라가는 건 저는 뭐 한쪽 지역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그냥 집값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시지가 해가지고 괜히 세금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지?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지금 뭐냐면 풍선 효과 때문에 제 고향인 경기도 고향에서도 그냥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20년, 30년 동안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세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부작용이 나타, 정책 부작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국토부 이렇게 수장을 모시고 변 장관님 모시고 사실상 공급으로 확 전환시켰죠. 근데 공급에서 보면 공급의 규모가 83만 원에서 이거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급 확대 정책을 해야 사실상 그 현 정부가 지금 1년 정도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뭐 현 정부 내에서 이게 효과를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요 억제책은 속효성입니다. 그리고 공급 확대책은 지효성입니다. 늦게 나는 겁니다. 토지 정비하고 뭐고 하고 그러면 이해관계 조정하고 뭐고 하면 얼마만큼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보면 현 우리나라처럼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취했을 때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초기에 권력의 통제력이 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지효성 있는 정책, 공급 중시 정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의욕이 강한 나머지 저쪽에 뭐 강남을 두들기다 이렇게 하지 석유성 정책 수요 억제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 실패가 되는 거죠. 통계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뭐 83만 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숫자를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는 지금 1년 남은 기간에서
뭐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측면이 국제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제 시각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대전환하면 네. 항상 수장이 자신감 있게 얘기되거든요. 근데 사실 TV 화면에 비춰진 변 장관님의 이렇게 세계 임자리 비쳤습니다. 83만 원 이렇게 공급하겠다 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 그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대전환이고 이전 장관이 정책 실패가 있는 상태에서 확신을 갖고 얘기하겠느냐, 확신을 갖게 얘기하느냐, 그럼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냐? 지금 뭐든지 실물에 비해서 돈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지 않습니까? 공급이 하더라도 돈의 흐름을 간장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저보다 부동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평가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부가 뭐 대책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조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는 해외 시각에서는 일단은 지효성 있는 정책을 집권 마지막에 내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 지효성 있는 정책. 권력에 힘이 있을 때 지효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결성 있는 정책을 마지막 수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세와 그리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페드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내용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